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이 뇌의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이 지금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의 뇌를 이 방향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스캔한 거예요. 요즘 뇌 영상을 찍는 그런 장비들이 있죠. 그걸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스캔 뇌 영상을 찍어 보니까 이 경우가 지금 조현병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고 이 경우가 일란성 쌍둥이 조현병을 갖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뇌실이 이게 작고 이 상대적으로 크더라는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쪽이 조현병 있는 경우. 이게 뇌실이 크더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뇌가 조현병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더라. 그리고 뇌실이 크더라. 아까 뇌실. 그래서 이건 뇌실 얘기하려고 아까 뇌실을 쭉 디벨롭먼트 신경관 만들 때부터 뇌실 얘기를 한 거요. 그리고 뇌실안에 뇌척수액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덤으로 제가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가 이제 조현병을 겪고 있는 경우예요. 쌍둥이 중 한 사람 좌측은 조현병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 우측은 정상이다. 조현병을 가진 사람은 뇌실, 각 뇌의 중앙 부분이 더 크다. 이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적으로는 동일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조현병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테넷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람의 경우니까 일부러 환경을 바꿔서 뭐 조현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유전자를 그죠 임의로 뭐 어떻게 조작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동물 연구를 가지고 그죠? 인위적으로 조작한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의 경우와 유사한 그러한 뇌의 변화와 함께 조현병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그렇게 본다면은 그죠? 무엇이 구체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일란성 쌍둥이인데 유전자는 똑같고 그리고 출생 이후에 조현병이라는 것을 보여서 들여다보니까 뇌 영상,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볍고 뇌실이 크더라. 뇌실이 크더라는 얘기는 한정된 두개골 내에 뇌가 그만큼 그죠? 부피가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이제 그런 텐에서든 그 이후에 출생 이후에 또 어떤 그런 어, 환경적인 요인이든 작용해서 이렇게 조현병을 낳을 수 있고 또 낳고 그런 경우에 이런 뇌의 구조적인 형태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 이 뭐 발달상의 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아니 출생 이후에 이것이 점점 그죠? 더 뭡니까 증폭되었다. 뭐 그렇게 더 차이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조현병은 뭐 작은 전두엽을 가졌다. 우리 이미 아까 2장에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하면서 그죠?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바로 전전두엽의 기능을 본다. 근데 손상되는 경우도 그렇고 아직 발달이 안 된 어린아이들 경우도 그렇고 조현병을 갖고 계신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행동상의 차이가 있더라. 즉 그걸 볼 때 전전두엽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더라 하는데 실제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또 이렇게 그죠? 연구를 다방면으로 하고 뇌 영상도 찍어보고 그 뇌의 활동을 그 시즌 측면에서 또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죠? 이게 전전두엽, 전전두엽을 포함하는 전두엽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는 거. 결국 그 안에 뭐 뉴런의 수라든지 뉴런들 간의 그런 가지돌기의 수라든지 시냅스의 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고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부피를 결정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기서 전전두엽, 전전두 엽을 넣어도 되고 엽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고 어쨌든 전전두 피질에 이런 신경세포가 감소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까 뭐 조현병에서 음성 증상 중에 인지장애와 관련해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만큼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에서 크기가 감소된 걷지 능력. 그래서 뇌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그죠 뇌관이 여기 좀 보이죠.
요거는 지금 좌뇌 바깥쪽 요쪽에서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우뇌 바깥쪽 이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기 이마 쪽, 뒤통수 쪽, 이마 쪽이 될 텐데 뇌 전반적으로 그죠? 조현병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부피가 감소된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밝은 색일수록 조현병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부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랑 영역은 많은 연구에서 부피가 감소된 영역을 보여준다. 조현병 환자에서. 다양한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엔 또 좀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어쨌든 감소된 부분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테네스 그 유전적인 이유로 또는 테네스 출생 이후의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이런 뇌에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다. 아니면 이것이 아까 발달상의 유전적인 이유로 발달하는 중에도 엄마 테네 다 환경이죠. 환경적인 이유로 발달상의 문제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조현병. 조현병은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일어난다고 여기신다. 뭐 더 자세하게는 연구가 많이 돼 있지만 우리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벅차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 유전과 관련해서 뭐 하나 저기서 확인하자면은 디스크 원이라고 붙인 이름이 있어요. 이건 뭐 학자들이 이름 붙인 거죠. 거기다가 disrupted in schizophrenia 1 해서 이름 붙인데 앞에 이니셜만 따서 디스크 1이라고 이름 붙인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변이가 생기면 뭐 신경 분화 우리 앞서 신경세포 분화되는 거 얘기했죠. 그죠? 이동한 다음에 그 자리에 딱 배열 응집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그 녀석이 가지돌기 세포체 축삭 이렇게 형태가 생기는 그 분화 그 신경 분화가 이 유전자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디스크 원에서 변이가 생기면 이 신경 분화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동 아까 방사형 교세포 따라 쭉 이동하는데 이 이동과 관련해서도 이 디스크 원이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이 유전자가 뭔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유전적인 요인에서 조현병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발달 장애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가지돌기, 우리 가지돌기 세포체 축삭하는데 가지돌기가 새로 생겨나고 그리고 가지돌기가 새로 생겨나는 것도 이 유전자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해마에서 새로운 유전이 생겨나는 것도 이 유전자와 관련된다는 거. 자, 해마가 뭔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아까 어, 증식, 새로운 유전이 생겨나는 것은 신경계가 발달할 때고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 이제 뭐 새로운 유전 생겨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과거에는 없다고 알았는데 유일하게 성인이 되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죠? 뭐 소위 우리가 노인이라 부르는 그런 경우에도 뇌에서 딱 두 부위만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위가 해마라는 부위야. 그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아까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우리가 널리 듣고 얘기되어지는 그 경우에 바로 이 해마의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발병한다고 여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죠 인지장애 아까 우리 인지장애 중에 뭐 주의도 얘기했지만 학습과 기억 얘기했죠. 그분들이 자꾸 기억을 잃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심해지면 그죠 뭐 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유전자가 이런 해마에서 새로운 유전이 생겨나는 데로 관여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금방의 학습에 조절에 관여하는데 여기 이 유전자상에 뭔가 그죠? 변이가 생기면 통상적인 조현병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이제 유전자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유전적인 이유로 발달 중에 발달 관련 장애인 조현병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신경세포가 쭉 발달하는 중에 증식, 이동, 응집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정식, 이동, 응집, 분화, 시냅스, 마리 형성 이 6단계를 거쳤다 했는데 이지 여기서 보는 거지 여기서 그죠? 시냅스 형성할 때 그죠? 이것이 시냅스가 형성되어서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면은 이 세포는 살아남고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 자살 안 하고 그죠? 이렇게 나중에 마리지까지 만들어서
이 활동 전이 속도를 100배 더 빠르게끔 이렇게 딱 갖추어지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이 아니라 마리집과 시냅스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계속 변한다 그랬죠. 가소산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 시냅스도 그렇고 마리집도 그렇고 무조건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효율성이 있어야 좋은데 이 시냅스가 처음에는 많이 이루고 있다가 점점 성숙 발달함에 따라 이 시냅스가 더 효율적인 부분은 시냅스가 강해지고 한 신경세포 뉴런에 있어서도 그죠? 그것이 효율적이 아닌 부분 그 부분이 시냅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 없어지는 것을 가지치기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뭐 혹시 뭐 가지치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과일이 많이 열리게 하려면은 무조건 가지가 여기저기 잎이 많아서는 과일이 그 많이 크게 안 열려요. 뭐 숫자를 떠나서.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를 쳐줌으로써 과일이 더 그죠? 음, 결실있게 그렇게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죠. 그것처럼 여기 시냅스도 그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조현병의 경우에 바로 이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이름 붙인 이 현상을 컨트롤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잘못되어지면은 시냅스 가지치기가 너무 많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돼버리면 결국 뭐예요?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을 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한 일이 조현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유전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현병이 이렇게 4, 6개월 사이에 이러한 이유로 생겨난다고 여겨지고 생겨난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조현병과 관련된 증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청소년기 후반, 그죠? 20세 전후때 그때서야 음성 증상이 나타나고 점점 치료가 안 되어지면은 양성 증상이 나타나서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현병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원인에 노출되고, 그죠? 원인이 발생한 것하고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 조현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까지는 최소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돼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뭐 이거를 이렇게 안 부르지만 뭐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잠복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이 왜 길까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조현병은 잠복기라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염된다 해서 곧장 발병하는 거 아니죠? 잠복기가 좀 몇 년인 것도 있고 하루 이틀인 것도 있고 일주일인 것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 상응해서 이것도 왜 원인은 이렇게 임신 중인데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돼서 이것이 결국 나타나냐고. 바로 그것이 이 증상이 이 전두엽 성숙과 관련된다는 거. 아까 전두엽은 근육내만 하더라도 이 20살까지 발달되고 완성된다는데 최근의 연구는 40세까지도 발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 전두엽이 아직까지 미발달되어 있고 전두엽이 미발달되어 있는 만큼 그 개체, 그 사람이 복잡한 사회적 적응이 필요하지 않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복잡한 사회적 적응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회적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전두엽, 그중에서도 전두엽이 필요한 그 시기가 바로 시기인데 그 시기, 전두엽이 막 성숙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데 그 피크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거기에서 이제 피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아까 조현병이 이러한 이유로 전두엽 발달이 다른 사람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전에는 이것이 딱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으로 안 나타나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 전전두엽의 기능과 발달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뭐 이때 이때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서야 이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후반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전두엽 성숙과 아까 사회적 민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적응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이렇게 민감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아까 위스콘신 분류 카드 분류 얘기할 때 그런 인지장애를 보이고 그것이 왜 어린아이에게서도 나타나는지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3장에서는 그죠? 그러한 증상, 그것과 관련된 도파민이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지를 지금 신경 발달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발달 장 관련 장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뭐 유전적으로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 자, 그리고 아까 해마 잠시 얘기했는데 해마 뭐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해마가 어디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
이것이 전두엽, 여기 이마 쪽, 여기 뒤통수 쪽이요. 여기 전두엽, 이게 두정엽, 이만큼 후두엽, 척두엽이에요. 척두엽 안에 겉에서는 해마가 안 보여. 안쪽에 이렇게 점선을 표현한 이 부분이 해마예요. 동그라미 이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 우리 나중에 할 부분인데 이 부분 아니고 이렇게 점선을 표현한 부분인데 이걸 이 방향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왼쪽 뇌의 척두엽이 되겠죠. 오른쪽 뇌의 척두엽은 이게 생략됐어요. 오른쪽 뇌도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해마란 부위가 있겠죠. 있겠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왼쪽 뇌, 왼쪽 맞죠? 예, 오른쪽 왼쪽. 왼쪽 뇌의 척두엽을 보여요. 이만큼 지금 왼쪽 뇌 척두엽이야. 그리고 요 부분, 요렇게 선으로 구분된 부분 이게 껍데기, 즉 피질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경세포, 세포체들이 모였댔죠. 그리고 이 밑으로 이게 막 축삭들을 막 뻗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척두엽의 피질, 즉 척두 피질이 안에 가서 이렇게 김밥처럼 똘 말려요. 바로 이 말린 부분이 해마예요. 그걸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방향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실제 뇌를 어떻게 왼쪽 부분을, 이게 오른쪽, 이게 이마고 이 뒤통수인데, 그죠? 왼쪽 부분을 해마가 드러나도록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다 걷어내 버렸어. 그래서 이 부분이 해마예요. 이렇게. 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죠? 바로 이 해마가 어디? 아까 학습과 기억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되어지면은 이것이 기억 상실증이 일어난다. 뭐 사고로 또 다른 이유로 아니면 아까 퇴행성 신경질환의 대표적인 예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 해마가 점점 망고지게 되면은 기억상실증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발달 관련 장애예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태아 아까 얘기했죠. 뭐 2달 이상 9주부터 태아라 했는데 즉 태아라고 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바로 엄마 자궁 내에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인 거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니까. 태아가 알코올에 노출되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엄마가 알코올을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태아알코올 증후군에 걸린 아이 얼굴 모양을 보라. 출생 전에 더 소량의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들 중에는 이러한 안면 특징이 음치 행동적 결함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뭐 외견상으로도 그죠? 다른 아이들과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외견상으로 차이가 안 나더라도 행동상에 뭔가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임신 중에 알코올을 사용하면. 그건 이제 전문가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죠 행동을 떠나서 외견상으로 뭔가 다른 아이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외견상으로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임신 중에 알코올을 사용해서 아이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검사라든지 그죠 확인하게 되면 알 수 있겠죠. 이 차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 임신 중에는 알코올 사용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태알코올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은 그죠 낮은 경계 수준. 여러분 시간이 그죠 뭐 지금 2시간 넘어가니까 지치죠. 그래서 이게 자꾸 졸리고 각성순이 떨어져요. 이게 꾹꾹 졸게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각성 경계 수준이 낮았어. 저 경계 수준이 낮다는 거, 각성 수준이 낮다는 거.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반짝반짝하고 정신 바짝 차려.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경계 수준을 높여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어떻게 지금 여기 높여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 높여지겠습니까? 스스로 높여봐. 그 경계 수준 높이려고 우리가 그죠?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그죠? 뺨도 때기도 하고 뭐 흡연하는 사람은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 바로 경계 수준이라는 게 각성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아알코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저 뱃속에서 엄마가 임신 중에 알코올을 사용해서 노출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경계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학습 기억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처럼 맞아. 알코올 증후군이 아닌 사람도 이 2시간 이상 하면 각성 수준이 제가 이 화면을 봐도 좀 떨어진 것이 보이는데, 그죠? 이 태알코올 증후군은 항상 경계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과잉 활동이에요. 활동성이 높아요. ADHD가 주의 집중이 안 되어지고 하이퍼액티비티, 과잉 활동이라 얘기를 했죠. 바로 그처럼 이 태아알코올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과잉 활동성이 하나의 증상이에요. 이 증상들 다 모았기 때문에 증후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정신 지체가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정신적이다라는 기능이
뇌하고 떼내올 수 없는데 이 신경계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시니까 정신지체, 운동장애, 그리고 심장에도 결함이 있고 비정상적인 안면, 이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구체적 미시적으로 가서 뉴런을 보니까 뉴런의 가지돌기가 별로 없어요. 있다도 그게 짤막해요. 가지돌기는 엔테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적당하게 그죠? 가지돌기, 가지치기를 해서 시냅스가 효율적인 것이 좋다고 했는데 아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치기를 컨트롤하는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가지치기가 되어도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태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알코올이 노출되고 나면 이렇게 뉴런의 가지돌기가 개수도 적고 있는 것마저도 짤막해요. 이러면 안테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자, 그리고 이 태알코올 증후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지면 중독자가 되기 쉬워요.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우리 뭐 아까 코카인도 봤었고 한데 흔히 얘기하는 향균성 약물 중독, 그리고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앓을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태알코올 증후군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아까 조현병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가 뭐 디스크1, 디스크1 이름이 좀 암기하기 쉬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디스크1이 그러하고 가지치기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고 해서 그것이 이제 도파민 과잉도 일으키고 그것이 보상 경로를 통해서 음성 증상, 양성 증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행동상으로 위스콘신 카드 블루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태알코올 증후군은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태알코올 증후군이 이러이러한 것은 왜 일어나냐 할 때 이것이 세포 자살의 비정상적인 세포 자살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포 자살은 아까 신경 세포 뉴런 분화하면서 어떤 얘기했었어요. 이 세포들이 처음에는 음, 시냅스의 숫자도 그렇고 뉴런의 개수도 그렇고 여러분은 태내의 특정 시기나 출생 이후에 한 특정 시기보다 적어져요. 무작정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냅스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이후에 2살 때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경계가 만들어지면서 시냅스 수예요. 뉴런의 수가 아니고 시냅스 수가 쭉 많아지다가 2살 때 피크가 되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뭐 교통 정리를 한다 이거죠. 처음에는 막 무질서하게 연결돼 있다가 그리고 뉴런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많이 만들어 디벨롭먼트 할 때 지금 신경세포 발달 정식 이동 이거 할 때 많이 만졌다 숫자가 쭉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딱 그죠?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과하게 많은 뉴런들이 과하게 시냅스를 맺고 있다가 그것들이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고정되고 말이 또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세포들이 시냅스도 없어지면서 세포들이 없어진다 그랬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세포 자살이다 그랬어. 근데 이 세포 자살 자체는 정상이에요. 이제 말을 빌어서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세포 자살이라 그 학자들이 이름 붙였는데 세포 자살이란 현상 자체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 즉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 엄마를 통해서 알코올에 노출되면은 이 세포 자살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경계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세포 자살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시냅스에는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전달 물질의 종류를 얘기했어. 우리 지금까지 배운 전달 물질은 도파민, 그리고 가바, 글루탐산 이 세 가지 배웠어. 그죠? 그런데 흥분성 시냅스 얘기하면서 글루탐산 얘기했고 억제성 시냅스 얘기하면서 가바를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가바가 축색 종말에서 분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에 있는 이 수용기의 가바가 턱 들러붙어요. 그러면 제가 GAB의 가바라 쓰게. 그러면은 여기에 연결된 채널 제가 옆에 그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봤을 때 여기에 열렸는데 뭐 여기 열리나 옆에 열리나 우리가 그냥 그죠?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채널이 열려서 1이 뭐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든지 칼륨이 나간다고 했었어요.
물론 동일한 가바 수용체에서 동일한 이 통로를 통해서 클로라이드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클로라이드도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칼륨이 나가려면 또 다른 종류의 이때는 제가 뭐랄까요? 뭐 어떻게 그릴까요? 하여튼 동그라미로 그려볼까요? 이런 채널에 수용기에 가바가 들러붙으면 이때는 이 채널을 통해서 칼륨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가바는 동일하지만 그에 따라 클로라이드 통로를 여는 수용체가 있고 칼륨 통로를 여는 수용체가 있고 이게 다 이제 선택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집어치우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가바가 들러붙으면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는 통로를 여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가바 수용체에 알코올이 들러붙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 그래서 엄마 몸을 통해서 결국 혈액을 통해서 태아의 신경계에 있는 이 가바 수용체에 알코올이 들러붙게 되면은 이 가바가 들러붙어서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는 이 효과를 증폭시켜요. 이게 알코올이 없을 때보다 이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는 이것이 더 증폭이 된다는 거죠. 자, 가바가 수용체에 들러붙어서 클로라이드가 안에 들어갈 때 이 시냅스를 억제성 시냅스라 부른다 했어. 왜 억제성이라 부른다 했죠? 그 다음 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했어. 즉 억제시킨다 했어. 그러면 이 다음 세포는 알코올에 노출되어지면은 가바가 작용할 때 활동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떨어지겠죠. 더 많이 떨어지겠죠. 더. 그러면 이 세포는 활동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신호를 주고받지 않는 세포는 어떻게 한다 했죠? 없어진다 했죠. 세포 자살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알코올이 자게 되면 이것이 정상적인 세포 자살이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우리가 배웠던 여기서 더 첨가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데 세포 자살 이름으로 알코올에 의해서 억제성 시냅스가 더 증폭되어서 활동 전이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만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주고받고 다른 세포로 보내지 않는 이 세포는 스스로 죽어버려요. 세포 자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태알코올 중과 같은 경우에 세포 자살 자체는 정상인데 이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과하게 일어나서 신경계가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